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보따리는 바로 저 높고 캄캄한 밤하늘 너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인 천문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최신 논문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밤하늘을 끈질기게 관찰해온 과학자들의 귀한 기록들을 한데 모아봤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저 우주 어딘가에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을까 하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신비로운 탐구가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예전에 시골 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쫙 깔아두고 식구들과 나란히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던 때가 기억나시는지요? 아유, 그럼요. 그때는 공기도 참 맑고 가로등도 없어서 밤하늘의 별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빽빽했죠. 네네. 은하수가 마치 뽀얀 흰쌀가루를 길게 흩뿌려 놓은 듯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그 아름다운 풍경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다들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기 저 머리 하늘 위 어딘가에도 우리처럼 삼시세끼 밥 먹고 자식들 걱정하며 아웅다웅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참으로 정겨운 풍경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호기심을 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별도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들여다봤더니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속한 동네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 동네에만 별이 무려 4천억 개가 넘게 있습니다. 아이고, 4천억 개요. 이거 참 감도 안 오는 숫자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 정도니까요. 국민 한 사람당 저 하늘의 별을 8천 개씩 듬뿍 나눠 가져도 넉넉하게 남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야, 한 사람당 8천 개라니? 게다가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4천억 개의 별을 품은 은하가 1,700억 개나 더 널려 있습니다. 4천억 곱하기 1,700억이라니. 이건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계산기를 두드려도 화면에 다 안 들어갈 숫자 아닙니까? 방이 수족에나 있는 으리으리한 대궐을 지어놨는데 그 넓은 집의 입주민이 딱 우리 인류 하나뿐이라면 참 이상한 노릇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지적한 분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인데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이런 멋진 명언을 남겼죠. 아하, 공간의 낭비다. 이 넓은 공간 어딘가에는 분명 우리 같은 생명체가 더 있을 거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담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1950년 어느 화창한 여름날에 있었던 재미난 일화가 떠오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로스 알라모스라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곳 점심시간에 아주 기가 막힌 대화가 오갔다고요? 천문학계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사건이죠. 당시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수재들, 그러니까 에드워드 텔러, 허버트 요크, 에밀 코노핀스키,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라는 4명의 천재 과학자가 식당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누군가 신문에 실린 만화를 하나 꺼내들었어요. 도시 쓰레기통이 작고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알고 보니 외계인들이 비행 접시를 타고 와서 몰래 훔쳐간다는 참 실없는 유머 만화였죠. 참, 천재들이라고 해서 늘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군요. 그럼요. 처음에는 다들 그걸 보고 컬컬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주가 이렇게나 넓고 나이도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서 대단한 문명을 세운 외계인들이 온 우주에 수없이 많아야 정상 아니겠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지하게 흘러갔죠. 실없는 농담에서 우주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번졌군요. 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렴 우리 은하에만 해도 똑똑한 생명체가 수백만 개는 있을 거다라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밥만 먹고 있던 엔리코 페르미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으며 무심코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야, 그 한마디가 식탁에 찬물을 확 끼얹었죠. 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우주가 그렇게 넓고 외계인이 그렇게 많다면
왜 우리 눈에는 비행 접시 하나, 전파 신호 하나 안 잡히느냐는 거군요. 학계에서는 이걸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르죠. 정확합니다,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네 잔치를 크게 연다고 돼지 잡고 전부 치고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놨는데 막상 잔치 당일이 되어 대문을 활짝 열어보니 손님이 단 한 명도 안 온 아주 기막히고 모순된 상황인 겁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분명히 우주는 외계인들로 북적북적해야 정상인데 아무리 망원경으로 샅샅이 뒤져보고 귀를 기울여봐도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기만 하거든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아득하게 넓은지 그 크기부터 실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옛날 전기도 자동차도 없던 시절 산이 너무 험해서 평생 마을 밖을 나가볼 엄두도 못 내는 깊은 산골 마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첩첩산중이라 산봉우리에 올라가 봐도 이웃 마을에 누가 사는지 통 알 길이 없는 그런 꽉 막힌 상황 말이군요. 네네. 우리 인류의 처지가 딱 그 깊은 산골 마을과 같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빛의 속도라는 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엄청난 속도인데요. 눈 깜짝할 새네요. 그렇죠. 그 상상할 수도 없이 빠른 빛을 타고 날아가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에 도착하려면 꼬박 4년이 걸립니다. 아니,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4년이요? 그럼 만약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그 이웃별까지 가려고 한다면 대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자그마치 10억 년이 걸립니다. 10억 년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낮 없이 걷기 시작했어도 아직 반의 반도 못 갔을 끔찍하게 아득한 시간이지요. 상황이 이토록 아득하다 보니 서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저 멀리 여기 지구라는 곳에 사람 살아요 하고 신호를 쩌렁쩌렁 보내는 게 마치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에 얇은 종이배 하나 띄워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십니다. 종이배가 이웃마을에 닿기도 전에 짠물에 젖어 다 찢어지거나 파도에 휩쓸려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테니까요. 이 너무 거칠고 멀어서 우주로 보낸 신호가 다른 별에 닿기도 전에 지쳐서 다 흩어져 버리는 현상이죠. 게다가 기술적 불일치라는 큰 장벽도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외계인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도 우리가 못 알아챌 수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 다이얼을 살살 돌려라며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겨우 주파수를 맞추던 구식 라디오가 생각납니다. 아휴, 딱 그거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구식 무전기를 켜놓고 누군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저 멀리 사는 외계인들은 최첨단 스마트폰 같은 기가 막힌 기술로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겠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지직거리는 잡음밖에 못 듣고 외계인들은 우리 신호를 너무 촌스럽다고 눈치조차 못 채고 지나칠 수도 있겠네요. 서로 아예 결이 달라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선생님. 또 한편에서는 애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우주에서 너무나 희귀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희귀하다고요? 네. 맛있는 된장이나 간장이 잘 익으려면 숨 쉬는 옹기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아유, 장맛은 온기가 반이죠. 햇볕도 적당히 받아야 하고 바람도 잘 통해야 장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주에서도 생명이 싹트려면 아주 절묘한 명당 자리가 필요합니다.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바로 우주에서 기가 막히게 잘 구워진 완벽한 숨쉬는 온기 그릇이군요. 맞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생명체가 살기에 딱 알맞은 명당 자리인데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가마솥 안에 콩처럼 우리가 다 타버렸을 테고 조금만 멀었어도 꽁꽁 얼은 얼음덩어리가 되었겠죠. 처럼 비틀거리지 않게 중심을 꽉 잡아줍니다. 이야, 달이 그런 역할도 하는군요. 네, 게다가 저 멀리에는 목성이라는 아주 덩치 큰 형님이 있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위험한 돌덩이들을 자기가 대신 다 막아주고 있죠. 든든한 형님이네요. 이렇게 수만 가지 조건이 기적처럼 딱 맞아떨어져서 지구가 탄생할 확률은 아마 매주 로또를 사서 100번 연속으로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을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건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라 지구가 정말 유일무이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상도 있다면서요? 동물원 가설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논밭에서 일개미들이 꼬물꼬물 집 짓고 먹이 다르는 걸 볼 때 굳이 허리를 굽혀 말을 걸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보듯이 말이죠. 아유, 개미한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죠.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를 그저 국립공원 속 희귀동물 보듯 조용히 관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관찰만 하고 있다니 참 등골이 서늘하네요. 우리가 누군가의 거대한 동물원 안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니 참 묘한 기분입니다. 네, 좀 무섭기도 하지요.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외계인을 못 찾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공간이 너무 넓어서도 있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일 수도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예전 고려시대에 멀리 있는 친척에게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을 직접 보내는 인편을 썼지요. 그렇죠. 인편 아니면 연락할 길이 없었죠.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배달 사고가 납니다. 만약 천광년 떨어진 곳에서 외계인이 안녕하시오 하고 인사를 보냈다면 그 소리가 지구에 도착하는 데만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이요? 네, 고려시대에 출발한 인사가 이제야 우리 귀에 도착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가 반가워서 예, 저희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하고 답장을 띄워보내도 그 답장이 다시 그들에게 가려면 또 1000년이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도합 왕복 2000년입니다. 아이고, 2000년이면 답장을 받을 때쯤이면 편지를 보냈던 외계인은 이미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고 없겠습니다. 바로 그게 엇가인 인연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이걸 하루 24시간 시계로 꾹꾹 압축해보면 우리 인류가 무대에 등장한 건 자정 1분 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찰나입니다. 1분 전이요? 네, 어떤 똑똑한 외계 문명이 1억 년 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냈어도 그때 우리 지구는 공룡들이나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을 테니까 편지를 뜯어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우주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에서 각자 연극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 다 달라서 서로 텅 빈 객석만 바라보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은 결국 무서운 함정에 빠진다는 묵직한 이야기도 있지요. 걸음망 이야기 말입니다. 네네. 시골에서 가을 거디 끝나고 곡식 걸으실 때 흔들흔들 채나 걸음망 쓰시지요. 그럼요. 살살 흔들면 알곡만 남죠. 흔들다 보면 알곡은 남고 찌꺼기는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과학자들은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도 이런 무시무시한 거대한 걸음망, 이른바 대여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여과기요? 생명체가 똑똑해져서 기술을 발달시키다 보면 필연적으로 핵무기를 발명하거나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등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우주로 멀리 진출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거나 환경을 다 파괴해서 이 걸음망에 턱하고 걸려 멸망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으스스하네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어둠의 숲 가설이라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호랑이나 멧돼지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깊고 깊은 산속을 혼자 걷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떨리네요. 그때 냅다 여기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숨을 꾹 참고 발소리도 안 내며 살금살금 걸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숨을 꼭 죽이고 기척을 없애야 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넓은 어둠 속에 나보다 훨씬 사납고 무서운 포식자 문명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 살아남기 위해서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꼭꼭 숨어 있다는 아주 섬뜩하지만 묘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걸음망도 무섭고 장애물도 많은데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있을 확률을 끈질기게 계산해봤다면서요? 네. 1961년에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천문학자가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재미있는 계산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봄에 농사 지으실 때 튼실한 씨앗을 어떻게 고르십니까? 소금물에 띄워서 쭉정이는 싹 걷어내고 무겁고 알찬 놈만 바닥에 가라앉아서 정성껏 심으시지요. 정확하십니다. 이 드레이크 방정식도 그 씨앗 고르기와 원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은하계에서 새로 태어나는 별의 수를 먼저 구하고 그 중에 행성을 거느린 별을 추립니다. 아, 우주에서 쭉정이를 걸러내고 알곡만 찾는 거군요. 네. 또 그중에서 생명이 살기 좋은 명당 자리, 즉 마실 물은 찰랑찰랑 있는지, 공기는 숨쉴만한지 하나하나 깐깐하게 조건을 따져가며 튼실한 씨앗을 고르듯 확률을 점점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 학자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은하계에 대화할 수 있는 문명이 100만 개나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밖에 없다며 티격태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깐깐한 걸음망을 통과하는 게 바늘구멍 찾기보다 어렵다는 건데 혹시 우리가 우주에서
정말 그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온 신호를 잡아낸 적은 없었습니까?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 정말요? 1977년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터졌죠. 세리 에이먼이라는 박사님이 덩치 큰 안테나를 세워두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밤낮 없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지직거리던 흔한 잡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주 뚜렷하고 강렬한 신호가 기계 종이에 쫙 찍혀 나온 겁니다. 야, 얼마나 놀랬을까요? 어찌나 심장이 뛰고 놀랐던지 그 신호가 찍힌 종이 여백에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와우라고 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72초간의 짧은 신호를 와우 신호라고 부릅니다.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른 것 같아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본 딱 그런 기분이었겠습니다. 막상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바람소리만 스산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 72초간의 심장 덜컹이는 설렘 이후로 40년이 넘도록 우주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닐까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질터 퍼터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저 드넓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나가서 조그만 종이컵으로 바닷물을 딱 한 컵 퍼 올려놓고 컵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에이, 이 컵 안에 생선이 없으니까 태평양 바다에는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지 않네 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요.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데 고작 종이컵 하나 떠보고 물고기가 없다고 단정짓다뇨. 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넓은 우주를 탐색한 양이 딱 그 태평양에서 뜬 종이컵 한 컵 분량밖에 안 된다는 뜻이군요? 빙고. 거기에 시간의 길이까지 더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지구의 역사가 대략 45억 년인데요. 이걸 100세를 장수하신 어르신의 일생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인류가 고작 전파를 만들어 우주로 보내기 시작한 100년 남짓한 세월은 그 100세 어르신의 긴 인생에서 딱 1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할 찰나에 불과합니다. 1초도 안 된다고요? 동네 잔치한다고 대문을 딱 0.1초 열어보고는 아유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와 하고 투덜대는 꼴이죠. 듣고 보니 우리가 우주를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 기술의 격차도 엄청나겠죠. 산 꼭대기에서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봉화로 연기를 피워 올리는데 산 밑에 있는 손자는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유 절대 안 닿지요. 외계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주 최첨단 방식으로 신호를 쏘아 보내는데 우리는 연기 피우듯 원시적인 전파만 잡으려고 안테나를 돌리고 있으니 엇갈릴 수밖에요. 정말 통찰력 있는 비유이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먼 우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쩌면 우주가 나랑은 상관없는 딴 세상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구독자님들 몸속에는 저 밤하늘아 뜨거운 숨결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주가 흐른다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주 까마득히 먼 옛날 우주에서 수명을 다한 별이 화려하게 폭발하면서 흩뿌린 부스러기들이 오랜 세월 뭉치고 뭉쳐서 지금의 우리 몸을 만들었거든요. 별의 부스러기라니요? 어르신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칼슘, 붉은 피를 온몸으로 돌게 하는 철분, 심지어 손가락에 소중하게 끼고 계신 금반지까지 이 모든 게 전부 까마득한 옛날 별들이 터지면서 만들어낸 우주의 재료들입니다. 아,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그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온몸을 불살라 남겨준 별의 자손이자 우주 그 자체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이 명왕성 근처 아주 먼 우주에서 찍어보는 지구의 사진, 이른바 창백한 푸른 점을 보면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네, 사진 속 지구는 정말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아주 작고 희미한 먼지 한 톨에 불과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주라는 그 거대한 시선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시름, 아픔, 옥신각신하는 역사적인 대사건들마저 그 작은 먼지 위에서 찰나에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구독자님, 혹시 오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저 끝없이 넓고 포근한 우주에 그 짐을 살짝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제 머릿속에 아주 엉뚱하고 발칙한 호기심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가 여태껏 우주의 라디오 지파수만 돌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구식 무전기처럼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혹시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방 안에 두고 쓰는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이나 척척박사 로봇들이 앞장서서 우주의 진정한 주파수를 딱 맞춰내지 않을까요?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외계인보다 오히려 우리가 손수 만든 기계들이 먼저 우주의 비밀을 풀고 저 별 너머의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캄캄하고 고요한 밤하늘의 침묵을 깰 첫 번째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님께서는 이 발칙한 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들의 기발한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